구원의 저수지. 예쁘죠? 곁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얼굴을 들었다. 카운터 건너편에서 점원이 웃고 있다. 퉁퉁한 체격의 중년 남자다. 어쩌면 이 가게의 주인인지도 모른다. 아유미야라는 상호가 찍힌 데님 앞치마를 둘렀고 걷어올린 티셔츠의 소매 아래로는 굵은 두 팔이 보인다. 네, 예쁘네요. 구사기조매죠? 붉은색이 선명해서 참 곱네요. 천연 염료를 쓴 염색법을 구사기조매라고 한다. 나는 들고 있던 손수건을 펼쳐보았다. 아유미야는 10평 남짓한 크기밖에 안 되는 아담한 기념품 가게다. 전통 양식에 가깝게 지은 목조 민가의 한 부분을 개조해서 가게로 만들었다. 바로 옆은 찻집인데 이 동네에서 많이 재배하는 살구를 듬뿍 넣어 만든 케이크와 젤리로 유명한 곳이다. 나도 조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다. 커피가 무척 맛있는 데다가 컵도 예뻐서 점원에게 물어보았더니 똑같은 컵을 이곳 아유미야에서 팔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기념품을 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보다는 꽃다발을 사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별로 큰 짐이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결국엔 사고 말았다. 거스름돈을 기다리는 사이에 계산대 옆 카운터 위에 놓인 커다란 바구니에서 예쁜 구사기조매 손수건을 발견한 것이다. 열어둔 문 사이로 초여름답지 않은 서늘한 미풍이 불어와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색색의 종이 풍선들을 흔든다. 도쿄에서 차로 5시간. 증류수처럼 맑은 고원지대의 공기가 운전에 지친 머리를 개운하게 해주었다. 이건 무슨 풀로 물들인 건가요? 특히 이 붉은색, 참 신기하네요. 앞치마를 두른 점원은 기쁜 얼굴로 나에게 되물었다. 어떤 풀 같아요? 잘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스키와 테니스, 요즘 들어서는 행글라이더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시설이 갖춰진 고원 관광지의 전형과 같은 동네다. 주말에는 하라주쿠라 시부야 못지않게 북적될 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가게 안에는 나와 젊은 커플 한 쌍이 전부다. 손을 꼭 잡고 얼굴을 맞댄 채 기념품을 고르는데 여념이 없는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점원도 심심하니까 손님에게 말을 거는 모양이다. 나는 손수건을 펼쳐서 무늬를 들여다보는 척만 하다가 대충 넘겨 짚었다. 글쎄요, 뭘로 한 걸까요? 살구? 손님께서는 도쿄에서 오셨나요? 네. 역시 간토지방 말씨라서 금방 알아봤어요. 근데 도시분들은 화초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봐요. 점원은 즐거운 듯이 웃었다. 나 역시 예의상 조금 웃어 보였다. 그건 말이죠. 피안화로 물들인 거예요. 아니, 물들였다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라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피안화라고요? 네, 피안화. 만조사화라고도 부르죠. 아, 그 붉은 꽃 말인가요? 네, 저 묘지에 많이 심잖아요. 붉은색인데도 어딘가 좀 어두운 구석이 있는 꽃이죠. 하지만 그 꽃으로 물들이면 이렇게 선명한 붉은 빛이 나온다네요. 나는 구사기 조매의 손수건을 펼쳐들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눈에 확 들어오는 무늬는 아니었지만 붉은색 부분만은 만조 사화의 독특한 꽃잎 모양과 비슷했다. 내가 한 질문의 대답은 이미 이 손수건에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 동네에서 만든 게 아니라면 어디서? 내가 이렇게 묻자 점원은 손을 들어서 대충 북쪽을 가리켰다. 국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요. 이곳보다 해발 고도가 더 높은 곳에 마을이 하나 나와요. 고바나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고바나이라고요? 지도에는 안 나와 있던 곳 같다. 인구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콩알 만한 마을이에요. 오가기에도 무척 불편하고요. 그럼 그 마을은 이 구사기좀의 하나로 먹고 사나요? 점원은 포동포동한 손을 내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사실 그곳을 먹여 살리는 건 숯이에요, 숯. 근데 이게 말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의 산업이에요. 거기서 생산되는 숯은 말 그대로 고급품이라고 한다.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빈초숯. 빈초숯만큼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품질만 놓고 보면 고바나이 쪽이 더 윗길이에요. 도쿄나 오사카의 고급 요정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매년 예약을 해서 사갈 정도니까요. 정말 깊은 산골인데다가 땅도 척박해서 농업은 계단식 밭에서 밭별을 찔끔찔끔 수확하는 게 전부지만요. 숯 하나만으로 고바나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솔직히 좀 놀랐다. 나야 고급 요정 같은 곳에는 갈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최고급만 따지는 곳이 이런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면서도 재미있었다. 저 고바나이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기왕에 먼 곳까지 온 참이다. 유감스럽게도 만조사화를 구경하기에는 아직 철이 이르지만 예쁜 구사기조매를 만드는 마을까지 한번 가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점원도 나의 생각을 읽었는지 약간 얼굴을 찡그렸다. 이 꽤나 고생하실 건데요. 가는 길이 무척 험하거든요. 구원의 저수지도 지나야 되고요. 저 아가씨가 운전해서 가실 생각이라면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구원의 저수지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았다. 구사기조매의 붉은 빛마저 일순 퇴색되어 보일 정도였다. 아, 그쪽이란 말인가. 10년 전 그 구원의 저수지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 오늘은 오빠의 기일. 내가 이곳까지 온 이유도 오빠의 목숨을 집어삼킨 구원의 저수지에 꽃이라도 바치기 위해서였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오빠는 20살 대학생, 나는 17살의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오빠는 진중하지도 않았고 품행 방정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동아리 친구 차에 4명이 타고선 심야에 서킷을 달리는 레이서라도 된 양, 굽은 산길을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로 내달리다가 커브를 미처 돌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이곳 사람들이 구원의 저수지라고 부르는 깊은 못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4명 모두 만취 상태였다. 그러니까 누가 운전을 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빠와 친구들, 이렇게 4명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친구 중 한 명의 고향이 이곳과 가까운 데다가 당시로서는 신종 스포츠였던 잔디 스키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오빠가 그런 찬스를 놓칠 리 없었다. 사고 현장은 2차선 도로가 크게 반원을 그리면서 계곡 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곳이었다. 가드라일에 바짝 붙어 서니까 옅은 초록빛의 저수지 수면이
발밑에 닿는 듯 했다. 이 동네에서는 사고 다발 지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속도를 줄일 것이라는 팻말이 눈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서 있다. 그런 곳을 왜 구원의 저수지라고 부르는지 물었을 때 담당 경찰이 약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가르쳐 준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를 만나면 하느님 살려주세요 라고 구원을 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저수지에 빠졌을 때 오빠 일행도 진짜로 그렇게 외쳤는지는 알 길이 없다. 저수지는 깊어서 사고 다음 날 낮에야 차를 끌어낼 수 있었다. 차 안에 있던 시신은 2명뿐이었고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가와이 게네치라는 청년의 시신은 저녁 무렵 잠수부가 건져 올렸다. 하지만 오빠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다. 그것이 사고 처리에 혼란을 몰고 온 원인이 되었다. 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억울할 게 없다는 건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남겨진 유족들 사이에서는 운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큰 문제가 되었다. 차 안에 있던 2사람의 시신은 뒷자리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운전자는 오빠 아니면 가와이, 둘 중에 하나다. 둘 다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2사람 다 차주인은 아니지만 부탁을 받고 대신 운전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언제나 행동을 같이 했던 4사람이었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조사 후 경찰은 운전자가 가와이 게니치라고 단정했다. 거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가와이 씨 유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 명의 용의자인 오빠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경찰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다시 말해 운전자는 우리 오빠, 즉 소마 가즈키라는 말이었다. 딱히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온 이상 우리도 피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엄청나게 화가 난 엄마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싸움에 나섰다. 마치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생긴 가슴속의 깊은 공백을 이 싸움으로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이 보였다. 가즈키가 누명을 쓰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는 것이 엄마의 말이었다. 결국 사건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고 덕분에 나는 사이 좋았던 오빠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이라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며 보내야만 했다. 소송이란 원고와 피고의 싸움이 아니다. 서로 세월과 다투는 싸움에 불과하다. 그만큼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기도 했다. 여기서 포기하면 이제까지의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된다. 지난 10년간 우리 가족을 지탱해 온 건 오직 이 한 문장뿐이었다. 그러나 재판도 끝이 났다. 나는 오늘 오빠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자 이곳을 찾은 것이다. 결국 구사기좀의 손수건을 5장 사고 아유미야를 나섰다. 예쁜 손수건은 직장 동료들에게 기념품으로 선물하기에 딱 좋았다. 유급 휴가까지 써서 온 길이니까 이 정도는 챙겨줘야 할 것이다. 역 앞에 꽃가게에서 꽃다발을 산 뒤 차에 올라탄 것이 오후 2시 조금 넘어서였다. 구원의 저수지로 가려면 시내에서 편도로만 1시간 넘게 달려야만 한다. 평일인데다가 여름 관광철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탓에 도로 위는 한산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구원의 저수지 근처에서 대형 버스와 스쳐 지나갈 때는 행여 버스가 엉덩이를 한번 흔들기만 해도 내가 탄 작은 차 따위는 튕겨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배기도 했다. 이상하게도 위험한 도로일수록 주변의 경치가 아름답다. 악녀는 을의 미녀인 것과 비슷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사고가 났던 장소 부근에는 차를 세울 만한 곳이 없다. 나는 조금 더 지나 눈에 띈 대피차로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되돌아왔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차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실 내가 혼자서 여기 오겠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심하게 반대했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것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다고 몇 번이나 안심을 시켰는데도 엄마는 출발 직전까지 역시 면허를 못 따게 했어야 했어 라고 중얼거리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나 역시 혼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10년간 질질 끌던 소송이 끝나자 맥이 풀린 탓인지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다.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거동이 불편해져서 엄마를 곁에 두지 않고는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목까지 지고서 혼자 온 것이다. 짧게 합장을 하고 발 아래의 비취색 수면을 바라보면서 수면보다는 오히려 머리 위 푸른 하늘을 향하는 기분으로 꽃다발을 던졌다. 꽃을 선물할 여자친구가 생기기도 전에 저 세상으로 가버린 오빠를 위해서 특별히 고른 새빨간 장미다. 장미꽃잎이 허공에 흩날리다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다. 평범한 흰색 세단인데 꽤 오래된 모델인 것처럼 보였다. 스쳐 지나갈 때 핸들을 쥐고 있던 젊은 여자가 힐끗 내 쪽을 쳐다보았다. 나 역시 그녀를 보았다. 시선이 교차한 것은 일순간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여자란 같은 여자를 관찰하는 데는 타고난 촉이 있다. 흔히 남자들이 미인에 민감하다고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훨씬 섬세한 안테나를 숨기고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움을 잡아내는 법이다. 그 여자는 아름다웠다. 하나로 묶은 검고 긴 머리는 왼쪽 어깨 쪽으로 늘어뜨렸다. 흰 볼에 도드라질 정도로 선명한 붉은 입술. 흑백 사진에다가 붉은 빛 한 방울을 떨어뜨린 듯 했다. 마치 조금 전에 던졌던 빨간 장미 같다고나 할까. 아니, 그보다는 만주 사과가 더 어울릴 것이다. 멀어져 가는 차의 번호판을 보니까 이 동네 차다. 그래서인지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산길을 주저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그 모습이 안정적인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싶었다. 나는 차로 돌아와서 시동을 걸었다. 안전벨트를 맬 때 조수석 시트에 떨어진 장미 꽃잎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걸 집어서 창밖으로 던지는 순간 꽃잎의 빨간색에 마음이 쏠려서 문득 생각이 났다. 만주 사화의 별명이 저승화라는 사실이. 그날 밤은 동네 호텔에 머물렀다. 휴가는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아 있었다. 천천히 목욕을 한 뒤 지도를 뚫어져라 들여다보면서 내일부터의 계획을 세웠다. 호텔 맨 위층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올라간 건 저녁 7시쯤이었다. 밖으로 나갈 기운도 없었고 유명한 먹거리가 있는 마을도 아니다. 흔해 빠진 메뉴라도 상관없었다. 대신 식사 전에 와인을 2잔 주문했다. 한 잔은 레드, 또 한 잔은 화이트 와인. 어쨌든 오빠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건배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오빠에게 보고하고 함께 잔을 부딪히고 싶었다.
참 이상하게도 사고는 10년도 더 된 옛날 일인데 오빠가 죽은 것은 마치 얼마 전 일처럼 느껴졌다. 법정에서 다투는 동안 몇 번이나 오빠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듣거나 한 탓에 오빠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랑 줄곧 함께 살아온 듯한 착각이 들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와인잔을 기울이고 나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면서 오빠를 떠나 보내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여자 혼자 여행을 하는 모습에 흥미가 생겨서 나를 보고 있다면 내 우울한 모습은 영락없이 실연 여행을 떠난 여자로 보일 것이다. 나를 위해 레드 와인을 마시고 오빠 몫의 화이트 와인 잔도 들었다. 알코올에는 약한 편이다. 위장 언저리가 뜨뜻해지고 머리가 몽롱해졌다. 유리창 저편으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 풍경에는 아름다운 야경도 화려한 전구 불빛도 없다. 겨울에는 스키장 슬로프에 환한 불빛이 비쳐서 야간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로지 휴식과 무료함, 개개인의 은밀한 기쁨을 즐기는 계절이다. 하늘에는 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까 오빠 일행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도 달이 뜨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저수지에서 사고가 나는 때는 대체로 달이 뜨지 않는 밤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저수지에 빠진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산속이라서 달빛이라도 있으면 수색이 그나마 좀 쉬워지는데 말이죠. 행방불명, 사망 추정으로 처리된 실종자는 오빠분만이 아니랍니다. 이런 설명이었다. 헤드라이트 하나에만 의지한 채 달려야 하는 밤길에서 무언가가 운전자를 놀라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고양이나 토끼 같은 것들이 확 뛰어든다거나 하는 일 말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바로 옆에서 들려온 큰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한눈에도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웨이터였다. 쟁반 위에 놓여있던 주전자가 그만 내 옆자리의 시트에 뒤집혀 떨어진 것이다. 내 무릎 위로 찬물이 튀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옆자리에는 가방도 놓여 있었다. 하필 운도 없어서 오늘 들고 온 가방은 얇은 천으로 된 것이었다. 덕분에 안에 있던 내용물도 다 젖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일로 소란을 떨고 싶지는 않았다. 정중한 사과를 받은 데다가 다행히 가방 속에 담아온 것은 지갑이랑 손수건밖에 없었다. 다만 아유미야에서 샀던 구사기좀의 손수건도 함께 들어있긴 했다. 5장 따로따로 포장을 해두었는데 사이좋게 다 함께 젖어버리는 바람에 기념품으로 내밀기에는 글렀다. 방에 돌아와서 젖은 포장지들을 벗겨냈다. 비닐 포장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손수건에 물이 묻지는 않았다. 어차피 마음에 들어서 산 것이니까 내가 쓰면 그만이다. 엄마에게 주어도 좋아할 것 같았고 동료들에게 줄 선물은 나중에 또 찾아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수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만주사와 무늬의 손수건 한 구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까 다른 손수건들에도 새겨져 있다. 알파벳 이니셜로 된 것도 있고 히라가나로 쓰여 있는 것도 있다. 아마도 만든 사람의 사인 대신 넣었나 보다. 만주사와 무늬의 손수건에는 ITUKI, 즉 이스키라고 새겨져 있었다. ITUKI, 이스키. 그것은 오빠의 별명이었다. 줄여서 이키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다. 성격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딱딱한 격식 같은 걸 싫어하던 오빠는
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연하장에는 일부러 이키라는 이름을 써놓기도 했었다. 설마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이스키라는 이름은 요즘 같으면 그렇게 별난 이름도 아니다. 전화번호부를 보면 다로나 지로 같은 이름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니까. 오빠의 이름은 가즈키인데 한자로는 한일자에 나무 숫자 일수라고 쓴다. 이 일수라는 한자를 이스키라고 읽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우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웃으면서 손수건을 접었다. 젖은 가방을 욕실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챙겨온 보스턴 백에 손수건을 넣은 다음 주변을 정리했다. TV라도 보면서 느긋하게 뒹굴다가 일찍 자자. 오늘은 피곤했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TV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침대 위에 누워도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가슴만 점점 더 두근거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바른 후에 외투를 집어들었다. 서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슬리퍼를 신은 채로 방문을 나섰다. 쯧쯧 혀를 차며 슬리퍼를 벗어던진 다음 운동화를 신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아유미야는 문을 닫았지만 바로 옆에 찻집은 아직 열려 있었다. 밤에는 술집으로 바뀌는 모양이다. 가게 안에는 젊은 커플이 몇 상 앉아 있고 음악이 낮게 흘렀다. 색색의 커피잔을 들어놓은 선반 앞에는 낮에 아유미야에서 말을 걸어봤던 중년의 점원이 서 있었다.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내 목소리는 왠지 들떠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 짐작했던 대로 중년의 이 사내는 아유미야와 이 찻집의 주인이었다. 이름은 이시다라고 했다. 지금은 위스키 회사의 이름이 들어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글쎄요, 고바나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몰라요. 이스키 혹은 소마라는 인물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는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을 곤란하다는 듯이 찡그려 보였다. 나는 테이블에서 반쯤 몸을 내밀며 말했다. 하지만 구사키조매는 고바나이에서 들여오잖아요. 그 마을 사람이 직접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도매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지갑을 열고 언제나 갖고 다니는 오빠의 사진을 꺼냈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혹시 이렇게 생긴 남자가 온 적 없었나요? 10년 전 사진이라 얼굴은 좀 변했을 수도 있어요. 이시다 씨는 끝이 갈색으로 변색된 사진을 집어 올려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하고는 직접 얼굴을 마주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도 뭐 장을 보러 내려온다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산자락 더 아래까지 내려가요. 여기는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게다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그쪽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쪽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바나이는 정말로 폐쇄적이거든요. 나는 글라스를 들고 이시다 씨가 권해준 묽은 캄파리엔 소다를 마셨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고바나이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위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차로 왔으니까 길만 알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시다 씨가 말했다. 안 돼요, 안 돼. 무리입니다. 차도 그냥 보통 승용차죠. 네, 그런데요. 우선요, 그런 승용차로는 산길을 못 올라가요. 사륜구동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게다가 아가씨 운전 실력으로는요. 그렇다면 차는 빌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찌푸린 얼굴을 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그쪽 인간들은 배타적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조차도 거기는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아가씨처럼 생판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을 환영해 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곳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산속이에요. 정말 손바닥만한 곳에 지붕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락촌이라니까요. 가면 무시만 당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는 조금 짓궂은 눈을 하고서는 한마디 덧붙였다.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어서가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을 만날 때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ITUKI 이스키가 오빠라면 고바나이 같은 곳에서 왜 10년이나 숨어 지냈을까?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도 헤아리지 않고 무작정 쳐들어갔다가는 오빠 쪽에서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다니 이런 바보 같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만일 오빠가 멀쩡히 살아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했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오빠는 사고가 났을 때 이거야말로 기회다. 이참에 가족들과 연을 끊자.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에 자주 다투기는 했어도 그 정도로 냉랭한 가족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오빠에게조차도 연락을 끊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다면. 이봐요, 아가씨. 왜 그렇게 고바나이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시다 씨가 물어오자 막상 대답이 궁해졌다. 이 이스키라는 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또다시 물어오자 작심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시다 씨의 양볼 부근에 호기심 어린 표정이 징그럽게 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얘기를 다 들은 이시다 씨는 살짝 힘들어한 표정으로 퉁퉁한 팔을 극적극적 긁으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 그런 얘기였어요. 아가씨, 참 안 된 얘기지만 구원의 저수지에 빠졌다가 살아 돌아온 경우는 이제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거기 빠져서 시체도 못 찾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름이 같다는 건 그냥 우연이에요. 저 빨리 꿈 깨는 게 좋아요. 기세 좋게 나선 만큼 실망도 컸다. 호텔에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까 주전자를 엎질렀던 웨이터가 중간에 탔다. 객실에서 룸 서비스를 치우고 돌아오는 길인지 수건을 덮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 당황한 표정으로 또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웨이터도 이 지역 사람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미안해하면서 벌벌 떨고 있기도 하다. 고바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시다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을까. 저기요,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내 방이 있는 층에서 내리도록 한 뒤 말을 꺼냈다. 가까이서 보니까 아직 양볼에 솜털이 보송보송 남아있는 웨이터가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눈을 깜빡거리면서 내 얘기를 듣고 있었다. 고바나이에 대해선 나도, 아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쟁반을 들고 있지 않은 손을 들어 머리를 긁적인다. 학교 동창 중에 고바나이에 사는 사람은 없나요? 거기는요, 작은 마을이라서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거기 사는 애들이 없었어요.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 같았다. 나도 따라 웃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고바나이에 가보고 싶은데 가는 길 알아요?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요. 안내를 해줘도 좋고요. 물론 사례는 할 테니까요. 그러자 웨이터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다. 그, 그런 데를 뭐 하러 가시게요? 예쁜 구사기조매를 만드는 데잖아요. 나는 거기에 흥미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저도 어느 쪽인지 대충밖에 몰라서 안내해 드릴 자신은 없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네요. 고바나이는 환상의 마을인가 봐요. 네? 환상의 마을이라뇨? 음, 용궁 같은 곳? 그는 싱겁다는 듯이 웃었다. 에이, 그런 이상한 곳은 아니에요. 숯을 사러 도쿄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요, 뭐. 그 사람들도 마을까지는 안 가지 않나요? 맞죠? 네, 맞아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이기는 해도 물건을 사러 내려오기도 해요. 병원에도 가고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아, 맞다. 그렇게 고바나이에 가고 싶으시면 이건 어떨까요? 그 마을 사람이 내려왔을 때 이유를 설명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웨이터의 말에 따르면 호텔 여직원 중에 하나가 고바나이에 사는 여자를 안다고 한다. 치과 대기실에서 한두 번 마주쳤는데 서로 인사 정도는 한 사이인 모양이에요. 오늘도 그 여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충치 치료 때문에 쭉 치과에 다니고 있는데 내일도 예약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 치과는 역 앞에 있다고 한다. 이름이 뭐라더라? 엄청난 미인이랬으니까 가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내 머릿속에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낮에 구원의 저수지에서 스쳐 지나갔던 만조사와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여자.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해볼게요. 조금 의아해하는 웨이터를 엘리베이터에 밀어놓고 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무의식적으로 바싹 말라 립스틱도 지워진 입술을 혀로 핥으면서 숨어서 망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시골이라 그런지 땅을 쓰는 게 널찍널찍했다. 동네 치과인데 환자 전용 주차장이 있다. 덕분에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천천히 기다릴 수 있었다. 문제의 그 여자가 몇 시에 예약했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치과가 문을 여는 시간부터 화장실도 꾹 참고 병원에 드나드는 차와 사람들을 확인했다. 오늘도 날씨는 화창하게 맑았고 바람에서는 갓 핀 나뭇잎 냄새가 났다. 이런 하늘 아래서 나는 안절부절 못한 채 손톱을 깨물고 있다. 잡지도 읽을 수가 없다. 음악을 틀어도 라디오를 켜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발밑은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긴장해서 위도 아프다. 때때로 맥박이 멈추는 기분까지 든다. 왜 이렇게 뻣뻣해져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웃길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아는데 얼굴에 도저히 웃음기를 띄울 수가 없었다. 단 한 장의 구사기좀의 손수건이 내가 이런 반쯤 미친 짓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어디서 본 듯한 차가 주차장 입구에 들어선 것은 오후 3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내 뒤쪽 오른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어제 그 여자다. 그런데 오늘은 머리를 묶지 않았다. 양 어깨 위에 가지런히 늘어뜨린 머리는 열린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돌아 들어와서 바로 앞에 멈추었다.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늘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익숙한 듯이 바닥에 그려진 신선을 따라 단번에 주차를 했다. 시동을 끈다. 우선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큰 정도. 예상대로 날씬한 몸매에 다리가 예쁘다. 물 빠진 청바지에 하얀 셔츠, 하얀 눈동화를 신은 간소한 옷차림이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왼손바닥으로 볼을 감싸쥐고 있다. 충치 치료라더니 부어오르기라도 한 모양이다. 먼발치긴 하지만 입술색도 어제처럼 선명하진 않아 보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 남자였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청바지에 셔츠 차림. 마치 신혼 부부처럼 보인다. 그는 차 앞으로 돌아 나와서 구부정하게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잠깐 웃더니 그녀의 팔을 살짝 잡고는 치과 입구로 향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각 인형처럼 무력하게 입만 벙긋거리면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결에 비친 햇빛이 반사돼서 그녀보다 한 뼘 정도는 더 큰 남자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간 왠지 모를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손바닥으로 핸들 가운데를 때려서 경적을 울렸다. 몇 번이나 두 사람이 뒤돌아볼 때까지 울렸다. 그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우리들 셋의 시선이 햇빛 아래에서 맞부딪혔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건물 안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는 듯했다. 문을 열어주고 걱정스러운 듯이 그의 손목을 붙들고 있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들여보낸다. 그 입술이 곧 따라갈 테니까 라고 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문이 닫히고 여자의 모습이 사라지자 남자는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오빠? 남자는 금방 대답하지 않았다. 꽉 쥐고 있던 그의 주먹이 서서히 풀리더니 입을 열었다. 조금은 떨리는 말투로 코코구나. 내 이름 소마 다카코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오직 오빠뿐이다. 순간 눈물이 흘러나왔다. 흰머리가 생겼네. 아니면 햇빛에 반사돼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오빠와 나는 아유미야 옆 찻집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이시다 씨와 마주 앉아 얘기하던 테이블에 지금은 오빠와 함께 앉아 있다. 나는 몸을 내밀어 거봐요. 오빠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고 말하고 싶어서 이시다 씨를 찾았는데 그는 보이지 않았다. 20살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빠는 짧게 깎아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탄 머리를 하고 있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머리를 깎아준 사람은 아까 그 여자라는 확신이 들었다. 틀림없다. 오빠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나이가 벌써 30이니까 조금 있으면 31야. 흰머리 정도는 생겨도 이상하지 않지. 하긴 흰머리 일찍 나는 것도 우리 집 유전이니까. 내가 기억하는 20살의 청년은
이렇게 점잖은 말투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10년의 세월이 오빠를 바람 타고 떠도는 제비에서 둥지를 지키는 메추라기로 바꿔 놓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물었다. 아까 그 사람 애인이야? 약간 뜸을 들인 뒤 오빠가 대답했다. 아내야.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애도 있어. 올 가을이면 4살이야. 오빠에게 아이가 있다고? 왜 그 사실에는 움찔했을까? 아마도 여자는 헤어지게 만들면 그만이지만 아이는 떼어놓을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맞다. 나는 이미 오빠를 데리고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빠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묻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인연인지, 얼마만큼의 방해물을 끊어내면 되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왜냐고? 오빠는 우리 집 사람이니까. 재회의 기쁨은 잠깐 제쳐두고 나는 화제를 바꿨다. 오빠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워서 냉수가 담긴 컵만 들여다보았다.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 그리고 나 모두들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우리들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야? 오빠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카운터 쪽에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부부 2사람이 점원에게 길을 묻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다.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 작은 목소리로 오빠가 대답했다. 정말이야.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그건 용기가 없어서였어. 한마디를 툭 던지고 내 어깨 너머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혼자만 살아남아서 뻔뻔스럽게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야. 오빠는 조금 더듬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나는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맨 덕분에 살아난 셈이지. 하지만 팔과 다리가 부러져서 꼼짝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 오빠를 구한 사람이 때마침 지나가던 고바나이의 주민이었다. 차에 실려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됐을 때 그 구해준 사람한테 친구들이 같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차에 탄 채 절벽 아래 저수지에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의식을 잃은 다음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마을에 의사는 없었는데 골절이나 타박상 정도는 확실히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왜 코코도 알잖아. 옛날 우리 동네에 있던 접고런 뭐 그거랑 비슷한 거야. 실제로 깨끗하게 나았거든.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서 겨울이 되면 매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데도 그때 다친 곳은 욱신거리지도 않아. 마을 사람들은 왜 읍내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유는 뻔했다. 읍내로 내려가면 붙잡힐 거랬어. 사고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20살의 철없는 젊은이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가와이가 운전을 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는 조수석에 있었어. 하지만 혼자 살아남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한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내가 죽은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비겁자로 몰릴 거라고 말이야.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시간이 떠올라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정말 비참했어.
그때 그냥 같이 죽어버리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한편으론 이렇게 살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하기도 했지. 나 자신조차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걸을 수 있게 되자 오늘은 읍내로 내려가야지, 오늘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도무지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읍내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전해준 덕분에 모두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나 혼자 가족 품으로 살아 돌아와서 다른 세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니 평생 그냥 이 마을에 남아서 사는 게 서로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했었어. 마을에 있으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도 거들게 된다. 밭을 갈고 숯 굽는 기술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뿌리를 내렸다. 아직 나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와 마주치게 될지도 몰라서 처음 7, 8년은 읍내로 전혀 내려가지 않았어. 최근 2, 3년 동안에도 손에 꼽을 정도야. 근데 오늘은 이 집사람 치통이 너무 심해서 혼자 운전하기에는 위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같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코코를 만나게 될 줄이야. 너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니?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구나. 구사기좀에는 마키코가 취미삼아 만들고 있는데 ITUKI, 이 스키는 이를테면 호 같은 거야. 마키코라니? 알면서도 나는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야?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중에 소개해 줄게. 너도 마음에 들 거야. 가엾게도 그 여자는 내연녀 신세겠네. 나는 입을 삐죽이며 빈정대듯이 말했다. 뱃속에 새까만 구름이 꽉 차 있는 기분이다. 그걸 말로 확 토해내고 싶었다. 오빠는 호적상으로 죽은 사람이야. 아이도 죽은 사람의 아이가 된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 여자의 사생아로 그냥 둘 거야?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 오빠는 무척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을 안에서 사는 데는 별 상관없어. 우물안 개구리로 살겠다고? 넓은 세상에 나가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야. 고바 나이에는 계승해야 될 전통과 기술이 있어. 오빠의 눈가에 힘이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또 마을에서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 나는 속이 치밀어 올랐다. 오빠가 그렇게 은혜를 갚을 때, 또 그놈의 소중한 전통인지 뭔지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더러운 속세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려줄까? 그 10년 동안 우리가 오빠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전부 다 얘기해 줄까? 하지만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찻집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왔다. 그 여자였다. 그녀는 곧장 오빠 쪽으로 걸어와서는 오빠의 팔꿈치를 잡았다. 얘기 다 끝났어요? 나와 오빠로서는 10년 만의 재회인데 그런 것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양이다. 나와는 어제도 마주친 적이 있는데다가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뭘 하고 말하는 듯한 얼굴이다. 내가 누군지 소개시켜 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마키코, 오빠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눈썹을 찡그리면서 그녀를 올려보았다. 하지만 오빠가 누구 편을 더 강하게 들고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안색과 표정, 그리고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오빠의 마음을 쥐고 있는 것은 이 여자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여자는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미인이었다. 화장기도 없고 볼도 부어 있고 치통 때문인지 얼굴색도 좋지 않다. 하지만 그런 마이너스 요인들조차 깎아놓은 듯한 얼굴에 은근한 가녀린 분위기를 더해 주어서 그녀를 더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만주사와의 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연약한 장미와는 다르다. 무덤가에서조차 선명한 붉은 꽃을 피우는 만주사화, 저승화. 법률상으로 이미 죽어있는 오빠를 꽉 움켜쥔 채 꽃을 피우고 있다. 이 여자한테서 오빠를 구해내야 돼. 10년의 세월, 그리고 이 여자가 적이다. 나는 이를 갈고 싶은 기분이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몸져 누운 것, 엄마는 10년 동안의 소송과 간병에 지쳤다는 것, 모아놓은 돈도 다 축냈다는 것, 나는 성깔 사나운 올드미스가 돼서 직장 생활도 별로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 오빠도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걱정이야 할 것이다. 잠깐은 마음 아파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이 쪽으로 관심이 돌아설 것이다. 분명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 남자들이란 그렇게 집을 떠나 독립하는 존재니까.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 오빠는 10년 전부터 속아 살아온 것이니까. 속세로 내려가면 붙잡혀 갈 것이라고 속이고 을러서 발목을 잡고선 오빠를 노예처럼 부려온 마을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빠의 아내가 된 이 여자에게 미칠 듯한 증오심을 느꼈다. 오빠,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도 곧바로 일어섰다. 마키코가 견고히 막아내려는 듯이 쓱 오빠의 팔짱을 끼었다. 죄송하지만 그 팔 좀 놔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일부러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그녀는 뭔가 살피는 눈빛으로 오빠를 쳐다보았다. 마키코, 먼저 가서 시동 좀 걸어주어. 오빠가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건네자 그녀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받아들였다. 얘기 빨리 끝내요. 이페이가 낮잠에서 깨면 울면서 당신 찾을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가게 밖으로 나갔다. 아이 이름이 이페이였구나.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늘 밤에 한 번 더 여기 와줬으면 좋겠어. 단둘이서 얘기 좀 해. 저 여자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아. 오빠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밤에 나오는 건 무리야. 멋대로 집을 비우면 안 되는 데다가 차도 못 써. 오빠 차 아니야?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차야. 야, 이거 참 완전히 노예 생활이구나. 그게 아니면 뭐 군대라도 돼? 오빠는 졸병이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어금니를 꾹 깨물었다. 좋아. 정 그렇다면 내가 갈게. 마을로? 무리야. 길이 근처까지라면 어찌어찌 갈 수 있어. 오빠도 2다리는 멀쩡할 테니까 걸어올 수 있는 만큼 와주면 될 것이고. 그 정도쯤은 해줄 수 있잖아. 오빠가 움찔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그 구원의 저수지 앞쪽 절벽 위에 보면 커다란 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거기서 만나자. 높은 펜스가 쳐져 있는 데다가 일단 큰 나무가 눈에 금방 띄니까 못 찾을 염려는 없어.
밤 12시로 시간을 정하고 우리는 헤어졌다. 한밤중은 딱 좋은 시간이다. 말하는 와중에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가 일단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그대로 도쿄로 돌아가면 된다. 승사는 있다. 그날 밤 출발하기에 앞서서 만일에 대비해 아유미야에 들러서 이시다 씨에게 커다란 농나무가 서 있는 장소를 확인했다. 그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지도를 그릴 종이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라고 말했다. 잠시 후에 돌아온 그는 전단지 뒷면에다가 연필로 어설픈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어설펐지만 지도는 정확했다. 그건 나중에 입증된 사실이었다. 아유미야를 떠나 혼자 밤길을 차로 달리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오빠에게 할 말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오빠, 정신 차려. 오빤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혼자 살아남았다고 오빠가 사고 책임을 다 뒤집어 쓰다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거든. 최종적으로 가와이 씨의 시신에 남아있던 상처 위치와 상태를 통해서 그의 직접적 사인이었던 가슴 타박상이 핸들과 충돌했을 때 생겼다는 감정이 나오면서 우리가 승소했어. 시간은 걸렸지만 진실이 승리한 거야. 오빠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오빠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원한다면 안정을 찾은 다음 아내와 아이를 불러오자고 설득할 생각이었다. 일단 세상으로 돌아가자. 제발 용궁에서 빠져나와. 현실 세계로 되돌아오기만 하면 그 후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마키코는 강적이다. 하지만 도시에는 내 무기가 돼줄 만한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편리한 생활, 화려한 삶. 오빠가 10년의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이 그를 다시 한번 세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든지 원할 때 장미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 누가 만조사와 따위를 돈 주고 사겠는가? 나는 승리에 취해 있었다.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구원의 저수지에 다다랐을 즈음에 갑자기 앞유리창으로 강렬한 빛이 덮쳐왔을 때도 얼굴은 웃고 있는 채였다. 차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너무 아파서 도리어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감시한 보람이 있었구먼. 내가 그린 지도가 정확했지. 이시다 씨의 목소리였다. 믿을 수 없었다. 속았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주도 면밀한 고바나이 사람들이 읍내에 스파이를 심어 놓았던 것이다. 무거운 걸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눈을 깜빡이면서 시선을 돌리자 시야 한 구석에 조명기구가 보였다. 그걸 비추는 바람에 한순간 눈이 안 보였던 것이다. 가즈키는 소중한 인재야. 데리고 가는 건 곤란하지. 내가 모르는 목소리, 노인의 목소리였다. 눈을 감고 나는 생각했다. 고바나이 사람들, 이제까지 몇 번이나 이런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 아닐까. 인구가 적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 소멸될 마을이다. 그러나 토지나 전통 산업에 대한 애착은 있다. 그걸 이어나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관광객들을 물색해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고를 연출한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교묘한 말로 속여서 원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마을을 유지해 왔던 거다. 구원의 저수지가 누구를 위한 구원인지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때 호리호리한 그림자가 다가와서 내 머리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마키코였다. 시계를 늦춰놨으니까 가즈키 씨는 나중에야 올 거예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겠죠? 참 슬퍼할 거예요. 가엾으니까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네요. 아까 그 노인 같은 그림자가 나를 여기저기 살폈다. 아니면 당신도 우리 마을로 같이 갈까? 도쿄에서보다 훨씬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그는 마키코 쪽으로 얼굴을 돌려 물었다. 그러고 보니까 가지오에게 아직 색시감이 없잖아. 에? 네, 맞아요. 마키코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당신도 결혼하는 편이 좋아요. 그럼 여자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깨닫게 될 테니까. 달콤한 냄새가 또 코를 간지렸다. 아마도 만조사와의 향기일 것이다. 의식을 잃기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